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한국에 있어서 경제계의 거목이고 거산이십니다. 박승전 한원 총재와 함께 2017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총재님, 앞서 저희들이 대기업 이야기를 했는데 네. 대기업 정책은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에서 조금은 민간 서민 경제를 살피는 경제로 가자.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IMF에 예.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그래요. 하는데요. 이 잘못하면 그런 위기 상황을 다시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난 지금 우리 경제는 네. 전방위적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성장도 위기고 네. 분배 쪽도 지금 막혀서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조 조정을 과감히 하지 않으면 네. 일본식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 앞으로 우리 정부나 국민이 각별히 이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뭐 총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위기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라는 건데 네. 국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는 금가락지 안 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가장 그 서민들이 느끼는 압박감 중에 문제가 뭔가 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네. 지금부터 10년 전에만 해도 600조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1,300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 이상 늘었죠. 그래서 이 가계소득에 비한 가계부채의 비율이 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미국보다는 높고 일본보다는 높고. 네. 더군다나 이제 크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일은 미국, 독일, 일본 이런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제로거나 네. 가계부채가 줄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매년 7%, 8%씩 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만든 첫째 그 주범이 뭐냐면은 네. 돈 빌려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 이 경기부양책 때문에. 빚내서 집 사라. 예, 빚내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저금리 정책을 쓰고 빚을 내기 쉽도록 하고 네. 그래 집값을 올려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서 말하자면 그 경기 어려운 것을 막자고 하는 이 정부 정책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집값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나는 이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첫째는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네. 두 번째 이러한 그 경기 부양책은 진통제일 뿐이지 치료제가 아니다. 그건 일시적인 저거에 네. 불과하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빚 얻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중단하라. 네. 중단하고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네. 경제 성장률 범위 안으로 통제하는 일이 급합니다. 네. 우선 이걸 그 수준으로 묶고 나서 예. 이자율이 비싼 가계부채는 이자율이 싼 양성부채로 네. 차환을 해주고 예. 그러고도 도저히 그 상환 능력이 없는 가장 최빈곤층의 가계부채는 네. 아마 어떤 연차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총재님이 이 건설부 장관 하시면서 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많이 안정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봐야지 단기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요. 예. 제가 그 1989년, 88년, 89년에 분당 일산과 같은 5대 신도시를 건설하고 네. 200만 호 주택 건설을 할 때만 해도 네.
가계 말하자면 주택 보급률이 네. 56%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집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는 100인데 네. 집은 56개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갖 그런 그 무리한 정책을 했는데 네. 지금은 집 수가 오히려 가계 수보다 많습니다. 집이 오히려 남아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그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네. 우리가요 지난 50년간 네. 50년간 도매 물가가 30배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땅값, 집값이 3,000배가 올랐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는 30% 올랐는데 땅값, 집값이 3,000배 올랐으면 예. 그동안에 큰 집 가진 사람,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불로소득에서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왜곡되게 커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여기서 사회 정의가 무너졌죠. 그리고 서민들의 한탄이 나오고, 그리고 빈부 세습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네. 부동산 값을 집값이나 땅값이나 이 상태에서 묶어라 하는 겁니다. 물론 긴 논으로 보면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내려가야 합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집값이나 땅값을 더 내리게 하면은 예.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은행 건전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땅값 집값을 내리는 것보다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안정되도록 장기적으로 안정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가계 소득을 계속 올려주면은 결국은 집 마련이 쉬워질 거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건 아주 잘못한 일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종합과세, 각종 과세는 무겁게 하고 다시 부활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가운데 저소득층이 이 싼 이자로 차환을 하려고 할 때 저소득층의 신용을 놓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계급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신용 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서 7등급 이하까지 나누게 되면 이분들은 일반 시중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없고 신용이 워낙 낮아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이런 부분들의 신용도를 좀 다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게요. 지금 은행에서 신용이 좋은 사람이 돈을 빌리려면은 4%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신용이 없는 서민들은 10% 넘습니다. 연 100% 이상 그렇죠. 그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더 비싼 이자를 내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은행 보고 돈 떼는 거 가고고 돈만 대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 서민들만의 신용 보증 기구를 만들자. 서민. 이건 단절 뗄 각오하고 정부가. 그 떼는 건 정부가 재정으로 세금 메꿔서 하면 되니까. 서민들만을 위한 지금은 뭐 기업들 신용 보증 기구 많아요. 그러나 이 서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당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신용 보증 기금을 만들자. 그 여기서 보증을 해주면 4% 이자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하고 이제 못 갖고 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거는 사회 정책적으로 사회가 또 앉자.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읽은 책이나 여러 가지 참고 도서를 보면 오히려 인도나 방글라데시 쪽에 그렇게 돈이 없는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상환하는 비율이 92%, 93%를 넘는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더 성실하게 돈을 갚을 확률도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 사회가요. 여기에 맞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을 거의 80%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잖아요. 왜 환원하냐 물으니까
나는 자본주의의 최대 수혜자다. 네네. 근데 나와 같은 수혜자가 서민들 네. 못 사는 사람 편을 안 들어주면 네네. 우리 자본주의는 위험해진다. 네. 저 사람들 자본주의 무너뜨리자고 그런다.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최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사회에 바치려고 한다. 네. 이런 거예요. 네. 난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 이런 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 이거에 관련해서요. 예. 우리 사회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네. 지금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팽개쳐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정부도 우리를 안 본다. 네. 돌보지 않는다. 네. 사회도 안 돌본다. 네. 기업들도 안 돌본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놈의 사회 망해버리라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나는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네. 이 못 사는 사람들이 네.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 네. 우리 사회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 시장 경제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정부가. 네. 그런 없는 사람들을 신용보증을 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싼 이자로 그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네.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정부가 우리 사회가 네. 또 부유층이 예. 나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어떻게든 갚아야지 해서 지금 앵커 이야기대로 자진해서 갚으려고 하는 마음도 많아질 거고 네. 그리고 거기서 떼는 돈을 생각합시다. 예. 어차피 우리가 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내서 못 사는 사람은 어차피 도와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속 중장기적으로 그런 서민들이 사다리를 타고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저는 동의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이번에 촛불 민심 이후에 네. 새로 어떤 정부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네.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네.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어요. 예, 뭡니까? 우리나라 질서를 확 바꿔버리자. 네.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까지 질서는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논리입니다. 네. 우리 자본주의 논리. 예, 아니면 돼. 남은 네. 어떻게든 난 관계없다. 예. 그러니까 부자 사람은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 나오고 관계가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의 갈등, 빈부격차, 네. 양극화, 여기 이런 그 사회적인 이런 현상이 이런 데는 자살률 많고 뭐더고 뭐 하는 게 다 이런 문제다. 네.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질서는 네. 함께 살자. 함께 살자. 같이 함께 살자. 네. 부자 사람은 좀 더 내놔라. 예. 가난한 사람 돕자. 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신자유주의 질서는 예. 1등만 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잘 되는 사람만 사는 승자가 사회. 독식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 사회는 예. 1등도 살아야 하고 예. 2등도 살아야 하고 꼴등도 살아야 합니다. 예. 그런다고 꼴등 너는 죽어라. 이건 안 돼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난 지금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 언제 가면요. 예. 폐지 줍는 사람들 봤어요. 니아가에 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되게 그 사람들이요. 예. 허리는 굽고 예. 힘은 없고 가다가 한 10m 가다 쉬고 하는 60대 70대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이 그걸 끌고 가서 6,000원에서 7,000원을 받는답니다. 맞습니다. 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6,000원, 7,000원이라는 게 뭔데 부자 사람들 6,000원, 7,000원은요. 예. 술집에 가서 그 티값으로 10만 원, 5만 원 주지 않아요. 예. 그 5만 원, 10만 원을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느냐. 내 이야기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해서 모두들 함께 잘 사는, 그게 더불어 사는, 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또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못 살게끔 제도를 바꾸자. 예. 응? 예.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딘가 법에 걸리면 갖다 중벌을 주고 해서 예. 함께 살도록 노력하는 네. 그런 사회 질서를 확실히 세우는 것. 그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질서예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농반 진반으로 총재명이 감히 여쭙습니다만 이 경제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도 잘할 것 같아서요. 젊은이들에게 한번 메시지를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저 같은 나이만 하더라도 50대 중반들은
후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선진국에 태어나서 자칫 잘못하면 일본식 저성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후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경제학 이론에서 레쳇 이펙트라고 톱니 효과라고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선진국에 태어나서 본 거는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제가 평생 대학 교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습니다. 제가 26년간을 예. 중앙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네, 종일. 제가 그 교수 때 학생들은 발랄했습니다. 취업도 잘 됐어요. 네네. 근데 나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한없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이들 참 영특합니다. 네네. 한번 보세요. 무슨 뭐 학술 경연에서도 학술도 잘하지. 잘합니다. 체육도 운동도 잘하잖아요. 아주 우수합니다. 골프도 막 휩쓸잖아요. 예. 바둑도 잘 두고 뭐 피겨 스케이트도 뭐 잘하고. 그 연예 또 보세요. 우리 뭐 K-팝이니 뭐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영특합니까? 예.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잡을 수가 없고 나 요즘 보니까 대학 교수를 만나보니까 지금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한대요.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도 집 마련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집 마련을 합니까? 집 마련 못하고 그리고 결혼도 못하겠고 자녀도 두기가 어렵고 이러니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집만 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적어도 집안 하나 하려면 몇 억을 줘야 하는데 월급쟁이가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저축해서 집 마련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때문이냐? 우리 세대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가 전부 땅값 부동산 투기로 땅값 집값 올려가지고 그때 다 재미 봤죠. 우리 세대가 다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집값 오르고 땅값 올라서. 그 우리가 그렇게 집값 오른 재미를 느끼는 순간에 그 모든 피해가 우리 후손들에게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도 없게 하고 뭐 결혼하기도 어렵고 뭐 자식 두기도 어렵고 이렇게 이게 젊은이들 잘못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다 말이에요. 우리 기성세대 잘못이다. 나 이런 점에서 참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많이요. 노인이로 저도 지금 80대입니다만 80대 안 가도 60, 70대만 해도 이게 되게 보수화돼 가지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나와 내 자식,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하지 남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고 그거 안 해요. 더구나 내 친구들만 해도 전부 그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회사 사장하고 뭐 똥똥거리 하다 보니까 다 지금 기득권 계층 아닙니까? 다 잘 살고. 그 지금 아까 말한 폐지 줍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볼 때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잘해서 우리 젊은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걸 열어주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회, 경제, 정치 전반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간다. 그러지 말라고 한 국민의 함성이 이번에 촛불이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년 가깝게 교수로 봉직하시면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혁 가운데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개혁이 저는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개혁의 측면에서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뒷받침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인데 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계층 그 고착화, 세습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균등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은 대학 진학률은 한 60% 수준까지 내려야 하고 그 대신에 모든 교육에 기획균등을 줘야 된다. 지금 현재 교육은요. 돈 가진 사람만 제대로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그러니까 공공교육 일반 고등학교 중심의 교육 그리고
형평을 가지는 교육.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현재 수능 시험을 네. 말하자면 대입 국가 자격 시험으로 바꾸자. 독일식이네요. 예, 그래 독일식이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 그 전체 그 정원을 딱 정해가지고 예. 그 숫자를 합격을 시키면 네. 재벌 아들도 거기 합격 못하면 대학을 못 가도록. 네. 그리고 일단 거기 합격한 사람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네. 최저소득층은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을 전액 무상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은 한 50%만 지원한다든가 네. 이렇게 하고 직업교육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와 같은 네. 직업교육은 전면 무상화하고 네. 이 사람들에게 그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길을 많이 열어주자. 여러분들 지금 2017년 정치경제를 말한다 전 한은 총재이신 박순 총재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마 여든은 넘으셨지만 가슴속에 타오르는 그 촛불만큼은 우리 총재님도 어쩌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절망에 빠질 때가 아니라 새로운 준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대한 진단과 처방 박승전 한은 총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